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검찰의 기소로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관진 기자가 전합니다.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정치자금 등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 전 의원을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느냐면서 다신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노 전 의원이 컷오프된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노 전 의원을 수사하던 즈음에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했던 이 발언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학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은 한 의원의 돈봉투 소리 발언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민주당의 집중 포화에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재판을 언급한 게 공소 취소 준비 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노 전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이걸 다 같이 들어보자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검찰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을 수사할 때 법무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어제와 오늘 SNS에 글 5개를 올리며 여권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업가 박모 씨 부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2심 무죄에 대해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돈을 안 받은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위법 증거라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고 SNS에 썼습니다. 문제의 증거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전자정보들과 혼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범위 밖의 증거, 그러니까 재판에 쓸 수 없는 이른바 독수 독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SNS에 돈이 오간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녹음 파일이 있으니 다 같이 들어보자고 적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노웅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노 전 의원이 사업가 박 씨의 부인에게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라고 묻자 아니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라고 답했고 노 전 의원이 그래요 라고 말한 대화가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고도 썼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언급하는 건 공소 취소 수순을 위한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를 싣고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서는 펜스타 아크로호가 곧 부산항 신항에서 닻을 올립니다. 부산 신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최혁규 기자, 뒤로 펜스타 아크로호 모습이 보이는데 출항은 언제 합니까? 네, 저는 부산 신항 삼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 가덕도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배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서는 컨테이너선 펜스타 아크로우인데요. 9시 반쯤 북극항로 개척에 역사적 임무를 띠고 닻을 올리게 됩니다. 한국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은 10년 만이며 컨테이너선 운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극항로 가운데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북동항로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약 13,000km로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35%가량 짧습니다. 배에는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이 실렸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폴란드를 거쳐 오는 10월 5일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펜스타 아크로우는 얼음과의 충돌을 견디는 내빙 성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 해빙선에 별도 지원 없이 해빙과 기상 상태를 확인하며 항로를 결정합니다. 도착할 시점 되면 완전히 해빙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만약에 해빙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를 우회 항로를 통해서. 정부는 운항거리와 기간, 연료 소모량과 비용을 분석해 북극항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위상을 닦는 동시에 해양 수도권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번 출항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신항 인근에서 KNN 최혁규입니다. 중국에서 430만 대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콜된 테슬라 차량만 300만 대에 달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 문을 열기 어렵게 하는 매립형 손잡이의 문제를 보완하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이자 다른 운전자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에 나섭니다. 테슬라 차량 화재 때 문을 열지 못해 숨진 탑승자가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 차에 장착된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는 사고가 나거나 전력이 끊기면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도 외부에서 구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안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매립형 손잡이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를 사용한 9개 완성차 업체에 리콜을 명령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이런 손잡이 장착을 금지시켰습니다. 리콜 대상은 테슬라 298만 대, 샤오미 39만 대 등 427만 대로 중국 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테슬라는 사고 발생 시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기계식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차에 수동 개폐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We can't get in these cars. And I said, I don't care if you have to cut my car in half. Just get her out. 전기차의 매립형 손잡이 구조가 같은 만큼 중국의 이번 리콜 사태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청년 주거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AI를 활용한 풍자 사진들까지 잇따르자 발표 9일 만에 거둬들인 겁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AI 합성 이미지입니다. 좁은 고시원 방안에 욕조가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의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는 허용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조롱글이 쏟아졌습니다. 고시원이 아니라 그냥 모텔 아니냐, 좁은 방에 곰팡이가 가득할 거다라는 등 날선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15만 8천 가구로 집계되는 등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취지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1인 가구 협회도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공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살아본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성이 많이 없긴 합니다. 애초에 창문이 없는데 욕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습도나 그런 거는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 국토부는 어제 오후 행정예고 9일 만에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됐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용 주택으로 제공하자고 언급했다가 사과한 상황에서 청년 주거난을 대하는 인식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의 아파트 산책로에 출몰했던 나일 왕도마뱀이 수색 열하루 만에 포획돼 소유주에게 인계됐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을 신고하지 않고 기른 소유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꼬리에 특유의 무늬를 띤 왕도마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갑니다. 도마뱀. 굉장히.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열흘 넘게 자취를 감췄던 나일 왕도마뱀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금방 와요, 금방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뜰채와 포획틀을 동원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바위 틈에 보이더라고 꼬리가 그 탈출로 해서 동물포획망으로 이제 포획했습니다. 지난 11일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선 지 꼬박 11일 만입니다. 1m에 달하는 큰 몸집과 날카로운 발톱 탓에 주민 불안이 이어졌고 주변의 학교와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밀집해 관계기관은 대대적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수원시는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포획한 왕도마뱀의 최종 종 확인을 거친 뒤 소유주로 알려진 40대 남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남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나일 왕도마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키워온 걸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양수 신고가 안 된 상태로 그 개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인 거예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찰도 남성이 어떤 경로로 나일 왕도마뱀을 입양했고 그 과정에 불법 요소는 없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암 재발과 전이를 막는 백신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 회사들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백신이고 또 기존 항암제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한양대 특임 전문 교수인 조동찬 개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번 암 백신 의미가 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상 성공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원리부터 설명해드리면 모두가 이걸 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짐은 사람마다 다르죠. 같은 이름의 암이라고 해도 유전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은 항암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암 백신은 개별 환자의 암덩어리를 떼어내서 그걸 기반으로 주사약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의 결실인데요. 연구팀은 개인 맞춤형 지문 같은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 혈액암에서 환자에게 맞춘 개인형 항암제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 폭넓게 쓸 수 있는 기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춤형 백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실제 임상시험 환자로 설명드려볼게요. 영국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52세 남성인데 저 남성이 음악교사고요. 피부에 4mm 두께의 악성 흑색종이 있어서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암덩어리를 이 환자의 정상 조직과 비교하면 이 환자의 암에서만 생긴 돌연변이들이 나오겠죠. 이 가운데서 면역세포가 공격 대상으로 잘 인식할 수 있는 최대 34개를 골라냅니다. 이걸 얼마나 잘 골라내느냐가 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 34개를 재료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mRNA 기술을 사용해서 주사제로 만든 겁니다. 이 주사제가 환자 몸에 들어가면 암에 대한 새로운 면역세포가 생기거나 원래 있던 항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항암제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암세포가 이게 고약하게도요. 면역세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존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세포한테 안대를 벗겨서 암세포를 잘 탐지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번 암 백신은 개인의 암에 딱 맞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전이 다르니까 둘 다 사용하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백신 임상 둘 다 사용한 효과를 본 겁니다. 이 상용화를 손꼽아 기다리는 환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암 치료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모더나 머크가 임상 3상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난 6월에 발표된 이상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수술을 마친 고위험 피부 흑색종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요. 50명은 기존 항암제로만 치료했고 107명은 기존 면역 항암제 플러스 새로운 암 백신으로 치료했습니다. 5년 뒤 봤더니요. 암이 재발하지 않고 환자가 생존한 비율이 49%에서 69%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면 내년에 상용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백신은 일단 암 재발과 전이를 막는 거라서 1차 치료제로도 가능할지는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혁신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매 여름 더 뜨거워지는 육지만큼 바다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연중기획 시그널 서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찜통더위의 극한 폭염, 육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여름 양식장의 어류들이 줄줄이 폐사했는데 최근 한 달간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를 살펴보니 평년보다 1.5도가량 높았습니다. 바다의 계절은 보통 한 계절 늦게 오지만 제주 등 일부 해역에선 수온이 이미 3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고수온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는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 정도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물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진 물이 가볍기 때문에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는 수직 움직임이 더뎌집니다. 순환이 더뎌진다는 건 그만큼 해수 표면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경로로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관점에서 볼까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은 심해에서 올라오는 먹이를 먹고 사는데 순환이 약해지면 먹이가 줄고 먹이가 줄면 광합성 작용도 약해집니다. 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양분과 산소로 바꾸는 게 광합성이잖아요.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줄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닷물 순환이 더뎌지면 이미 녹은 이산화탄소는 더 오래 바닷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두는 효과보다 바다가 새로 흡수하지 못하는 영향이 더 커 결국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 연구진은 기후변화, 고수온이 계속될 경우 2500년쯤엔 이산화탄소 농도가 16% 정도 높아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We had to kind of develop our own kind of computational methods to be able to probe the carbon cycle. And by 2500, that elevation in carbon dioxide is about 16%. Okay, so about 270 parts per million.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온난화가 심해지고 다시 바다의 온도가 올라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이제 로봇이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나 주차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네발 로봇이 높은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도 손쉽게 통과합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순찰 업무에 투입되는 경비 로봇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행 중이라 조심해 주세요. 로봇 위에 달린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로 이상 징후를 파악한 뒤 관제센터에 전달합니다. 전기차의 열을 주기적으로 감지해서 화재에 대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담을 넘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의 AI 모듈이 그걸 식별을 해서 경보를 알려주고요. 경비 로봇이 쓰레기를 발견하고 신호를 전송하면 청소 로봇이 와서 수거하는 등의 로봇 간 협업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차량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주차 로봇도 여러 아파트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입차 버튼을 누르면 차량 밑으로 주차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주차 로봇은 테트리스를 하듯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차량들을 배치합니다. 3톤이 넘는 차량도 옮길 수 있고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 섭니다. 주차 효율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20%에서 50%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훨씬 더 유리하고. 미국 애틀란타의 한 아파트에선 경비 로봇 2대를 도입한 뒤 주거침입, 차량 털이 등 범죄가 크게 감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I think it's really cool that people created a robot to be security. 중국의 한 아파트에선 로봇이 입구에서 택배를 받아 집까지 옮겨주고 빨래를 개거나 식기 정리를 돕는 가사 로봇도 여러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로봇과의 본격적인 공존이 시작됐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보험 적용을 둘러싼 문제,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요즘 공연장은 단순히 공연만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더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세종문화회관을 찾은 사람들. 공연 관객이 아니라 백스테이지 투어 참가자들입니다. 무대 세트와 소품, 온갖 물건이 가득한 무대 뒤편. 공연장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영어로는 매튼, 그리고 우리말로는 현수봉이라고 하는 막대가 3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막대에 다 다른 막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리허설룸에선 서울시 무용단의 연습을 참관하며 직접 춤을 춰보기도 합니다. 공연장 구석구석을 다니다 옥상에 오르면 야외 공간. 세종대로와 광화문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탁 트인 공간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숨겨진 공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객이 공연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라이브 연주를 감상하는 콘서트, 유명 셰프와 손잡고 극장 로비를 만찬장으로 꾸민 헤리티지 만찬, 무대 위에 빈백을 깔고 누워서 음악을 듣는 리스닝 스테이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에 와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 최근 야외 사업부를 신설한 예술의 전당은 참가자들이 무선 헤드폰을 낀 채 춤추는 이른바 사일런트 디스코 파티를 처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술의 전당을 하루 종일 발길이 끊기지 않는 문화예술 목적지이자 MZ세대 명소로 만들겠다고 장한나 사장은 밝혔습니다. 공연계에서는 공연장이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주요 상품인 공연 관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오늘 곳곳에 폭우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서울 서초구에 시간당 24mm, 울진은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한편 내일은 어느덧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상 처선인데요.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조금 더 확장하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양산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일부 서쪽 지역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 낮 기온은 창원 35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변동성이 있는 만큼 다음 주 초반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